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 공부하면 쓸 데 많은 법률 상식을 함께 풀어봅니다. 오늘도 류상현 사무장 나와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법에 죽고 법에 사는 남자, 그리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 사무장 류상현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정말 네. 시청자분들께서 법이라는 이 단어가 어렵지 않게끔 아주 쉽게 핵심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활약 많은 기대 부탁해요. 네, 우리 류상현 사무장이 한 주 동안 실력을 갈고 닦는 동안 저도 더 로이어의 대표로서 발로 뛰었습니다. 아, 칭찬합니다. 보시죠. 새로운 분들을 영입했습니다. 야, 신상 변호사님들이라고 네.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리따운 미녀 한 분과 듬직한 우리 법률 전문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활약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든든한 법률 전문가 세 분과 함께요.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류상현 사무장 첫 번째 의뢰 어떤 사건이죠?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운전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도로 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야,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러게.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우리 자기 괜찮아? 걷는 거 많이 힘들진 않아? 응, 괜찮아. 전혀 안 힘들었어. 우리 자기랑 그리고 우리 찰떡이랑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도 비록 해외는 가서 아쉽긴 하지만 에이, 요즘 해외는 안 돼. 혹시 해외 가서 잘못되기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몇 년 만에 사전 우리 복동인데 항상 조심하고 좀 조심해야지. 자기는 나보다 찰떡이가 더 우선이지? 아, 아니야. 우리 자기가 최고지. 우리 비록 해외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산에 놀러 온 김에 우리 자기 맛있는 것도 먹고 가보고 싶은 것도 한번 다 가보자. 마음 넓은 내가 봐준다. 우리 어. 여기서 사진 찍을까? 그럴까? 출산 전까지는 저렇게 즐겨야죠. 최대한 즐겨야 되죠. 자기야, 잠깐만. 자, 어때? 괜찮아? 아주 편안합니다. 아, 근데 응. 우리 찰떡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는데? 아, 그럼 우리 밥 맛있는 거 먹고 다른 곳도 구경해 볼까? 좋아. 자, 그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핸드폰 좀 그만해라. 안 그래도 장사 안 돼 죽겠구만은. 그러고 니 언제까지 놀고 먹을래? 일 안 구할 거야? 이상하다. 10만 원이 빚이? 어제 분명 가만히 있어봐라. 내 이 자식을. 야! 니 또 카운티에서 몰래 돈 빼갔지? 아, 빨리 내놔라. 그거 오늘 야채 값지기를 한 돈이라고. 아,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 아니라고. 아, 진짜. 그러면 여기 니 말고 도둑놈이 또 어딨노? 빨리 내놔라. 아씨,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노?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핏줄이라고는 동생 하나 있는 게 일도 안 하고 등골만 빼먹냐 등골만. 그 와중에 또 챙겨오셨네요. 열받아 진짜. 자기 일 도와주도 돈 한 푼 안 주면서 어차피 내가 하게 될 건데 오늘도 달려볼까? 아씨 왜 이렇게 느릿해졌노? 안개도 짜증나 죽겠구만 진짜. 씨. 자기야,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잘못한 것도 없잖아. 아이 그러게. 아 진짜 짜증나게. 여보. 괜찮아. 믿겠어. 뒤에서 저라면 굉장히 부족해지죠. 아, 저거 아니죠, 저거 아니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운전 그따구로 할 거야. 어? 아, 죄송합니다. 차가 막혀서요. 먼저 가시면 됩니다. 뭐 죄송하는 다야. 어? 내가 만만해 보이나? 어?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먼저 가세요. 야 내리라. 내리보라고. 왜 이러세요? 죄송하다고 했 내리라고. 손좀 놓고 말하세요. 예. 내려보라고. 어? 죄송하다고 말했잖아요. 빨리 나오나. 죄송합니다. 이씨. 오이 씨년이 이제 잡으면 야. 네,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인공 배정민 씨가 운전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류 사무장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로위어 사건 번호 1번입니다. 운전자 폭행인데요.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던 배정민 씨가 속도도 잘 지키고 그리고 규정 속도도 어긋나지 않게끔 운전을 잘했단 말이죠. 근데 뒤따라오던 화가 잔뜩 나 있던 아주 혐오스럽게 생긴 정말 그 무서운 그런 깡패 같은 분이 앞길을 막고 내려서 폭행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런다는 거에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저는 일단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이 가해자가 도로를 나서기 이전에 누나의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감전이 격앙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도 저렇게 폭행으로까지 번질 일이었나 싶기도 한데 뒷차 운전자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정강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네. 현장에 있다 보면 결국 당사자의 감정 싸움으로 시작돼가지고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지면 결국 형사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이제 추월하면서 오토바이가 흔들리니까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 대기에 걸린 승용차 운전자에게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오토바이를 차로 막고 문을 열고 나와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장면이 유튜브로 전해지면서 많은 공분을 산 적이 있죠. 네. 물론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운전자 폭행 사고는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 이런 사건을 겪는 운전자나 또 사건을 목격하시는 분들은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옆좌석에는 임신한 아내가 또 타고 있었고 시동도 켜진 상태에서 2차 사고까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위험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우리 배정민 씨는 폭행으로 인해서 경추염자 2주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네. 이럴 때 정말 조금 세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단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특가법 5조 10 제2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운행 중에 이루어진 거니까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운행 중이었냐라는 부분인데 운전자가 이제 운행 의사를 가지고 주행 중이라면 당연히 이에 해당할 것이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뭐 운전자가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잠시 정차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운행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무차별 폭행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데 그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행 형벌의 난이도가 좀 더 깊어지는 건가요? 예, 폭행죄는 고소권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단순한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 중인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고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둬가지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서 네. 벌금액의 규정은 없고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또 처벌이 중한 편이네요. 자, 이 당하는 주인공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입장에서는 아내도 이제 보고 있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일단 굉장히 좀 모욕스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좀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가족이 이제 아내 앞에서는 물론이고, 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공연한 이제 장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제 수치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운전을 하고 1차로에 좌회전 깜빡이 신호를 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2, 3차로에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2차선에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고 막 집에서 막 빨래라고 밥이나 하지 마루 끼 나와가지고 운전하여. 야! 실제 하니까 상황이죠. 예?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3차선에 있던 한 어머니는 무서워가지고 야,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요새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경우도 제 생각에는 좀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복운전에 접촉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욕설과 폭력도 보복운전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우선 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보복운전이란 기본적으로 특정 차량을 상대로 대상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깜빡이 없이 이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앞지르거나 또 급제동을 걸기도 하고 진료를 맞고 욕을 하거나 폭언하는 등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벌로는 특수상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러한 형사처분과 함께 최대 면허 정지와 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이라 하면 한마디로 운전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고 난폭운전은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게 난폭운전인가요? 예,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특정 대상에게 위협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게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된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난폭운전입니다. 예.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방법은 피해 대상 선정입니다.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대상을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네.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이런 진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보복운전이든 난폭운전이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자, 일단 이 사연의 주인공은 빨리 이 상황을 피하려고 사과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어떤 형태로든 보복운전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 도로 위에서는 절대로 똑같이 대갚아준다든지 역으로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건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근처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고요. 네. 만일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사례에서도 봤잖아요.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라라고 할 경우에는 차에서 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안에서 봤을 때 감정적인 상황에서 내리시면 더 큰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내리지 마시고 증거 수집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둔다든지 그렇게 증거 수집을 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영화 속 대사가 생각이 나는 대목입니다. 보복운전은 또 법으로 강력히 처벌되는 만큼 무엇보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스스로 책임을 좀 무겁게 느끼고 또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첫 번째 운전자 폭행 사건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법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왜 타락대 감히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럴까? 무슨 떡볶이 먹지? 야, 우리 재밌는 놀이 할래? 무슨 놀이? 우리 오빠가 알려준 건데 우리가 경찰이고 네가 도둑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잡으러 가는 거지. 경찰 도둑 놀이? 오, 재밌겠다. 나는 너한테 선택권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나는 부잣집 주인 해야겠다. 그래. 시연이 네가 얘네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우리가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너무 빨리 잡히면 안 되잖아. 잡히지 않게 제가 연락에 뛰어야지. 아,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이건 경찰 방망이. 미애 너도 하나 하고. 오, 폼 좀 나는데? 자, 이제 시작. 야, 도둑, 너 잡히면 죽는다. 누구 얘기하는 거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왜 다들 많이 먹자. 시연아, 왜 그래? 왜 울어? 엄마 부모 입장으로서 참 가슴이 찢어지네요. 네. 저 화면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이것들을 여보세요? 저는 그 길로 아이의 따돌림 폭력을 신고했고 선생님도 알고 계셨나요? 학교에서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네. 뭐라고요? 아니 그거 솜방망이 처분 아닌가요? 애는 딸랑 봉사활동 3시간이면 끝인 거잖아요. 아하, 아이가 왕따를 당한 건데. 이건 너무하네요, 선생님.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영지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시연아, 주눅 들지 말고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엄마. 파이팅. 얘, 너 나 알지? 시연이 엄마. 네. 근데 왜요? 너 앞으로 시연이 건들지도 말고 같이 놀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 그건 제 맘이죠. 뭐라고? 그리고 너 어른한테 인사도 할 줄 모르나? 싹수가 노랗다 노래. 뭐라고요? 그러다 늦겠다. 아, 그리고 너 앞으로 시연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줌마가 왜?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지. 아하, 엄마의 복수네요. 아, 저거는 또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네요.
이건 뭐지?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근데 이것도 엄마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이리 하시라. 따돌림은 우리 애가 당했는데 소송은 엄마의 제가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이 상황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말 그대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경우입니다. 저도 참 부모기 때문에 엄마 영선 씨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자, 류 사무장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러 이어 사건 번호 2번. 초등학생인 영지가 있습니다. 영지가 시연이를 따돌리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시연이의 엄마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일명 학폭위에 전화를 걸어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받은 징계가 봉사활동 3시간. 예. 저 같아도 일명 그 뚜껑이 열린다고 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냥 건의를 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엄마 영선 씨가 화면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우리 그 SNS 프로필, 대화창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 금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예. 누가 봐도 시연이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심적으로 계속 괴롭히게 되고 도서관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친구를 못 살게 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정말 빗나간 복수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게 바로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을 한 사건이죠. 자, 일단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엄마인 영선 씨가 학폭위의 징계 결정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요. 자, 징계 결정을 다시 한번 보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봉사활동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 황준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징계 수위가 좀 어떠세요? 예, 이게 징계 수위란 것이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를 총 9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그리고 두 번째가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에서의 봉사, 네 번째가 사회봉사,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출석 정지, 일곱 번째가 학급 교체, 여덟 번째가 전학, 그리고 아홉 번째가 퇴학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사연에 나오는 엄마는 징계 수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말씀해주신 9가지의 징계 중에서 추가로 좀 더 이게 이뤄졌어야 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징계 조치로는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 등이 있는데 퇴학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 경우는 폭력의 정도나 가해 학생도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학이나 출석 정지까지는 조금 심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래도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을 좀 분리하는 학급 교체 정도는 가능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들 싸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대응은 사실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다면 학폭위에 불만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가해 행위가 형법상의 폭행이나 상해 또는 협박 같은 범죄 행위에까지 이르렀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거기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나 또 위자료 청구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변호사님, 엄마 영선 씨가 학폭위의 결정에 사실 불만이 많고 마음에 네.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학폭위와 직접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 만약 불만이 있으신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2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추가적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 현실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이 사건에서 엄마 영선 씨 사건을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먼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면은 흔히 신체적인 학대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이 경우도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라마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네.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사건에서 검찰은 이제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해당 조항을 보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검찰은 그 엄마의 행위가 이런 정서적인 학대 행위라고 보고 기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게 학대라는 표현은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정신적인 학대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특히 형법에서는 학대라는 그 용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동복지법 그 처벌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은 징역 5년 이하에 해당되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명예훼손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이라는 건가요, 황준선 변호사님? 예,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예. 학교 폭력범 접촉 금지라는 이 메시지를 쓰셨는데 예. 당시 그 단톡방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문구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당시에 또 그 카톡방에 계신 학부모들은 그 학생에 대해서 학폭위가 개최되었던 정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폭력범 접촉 금지라고 상태 메시지를 쓴 것이 그 학생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사건에서 그 엄마에게 적용된 법조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위반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검찰에서는 이렇게 엄마가 카톡 프로필에 그런 상태 네. 메시지를 쓴 것을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이 드라마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 유사한 사건에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1심에서는 아동학대죄도 유죄, 그 명예훼손도 유죄가 났다가 2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죄,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1심, 2심 대법원 모두 판결이 뒤집힌 거네요? 예, 상당히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엄마의 행위가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가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그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제 학교폭력범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한 것도 아니고 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말이 학교폭력 사건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학생의 학폭위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접촉 금지라는 어휘도 통상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만 가지고 아까 그 극중의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 조치가 내려졌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참 물론 방법은 잘못이 되었으나 아까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엄마의 마음보다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애들 사이의 다툼이 이렇게 심각하게 학교 폭력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이 그 사실을 계속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숨기는 이유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의 보복이 두려운 점도 있지만 실컷 용기를 내서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말을 해봤자 좀 너무 가볍게 넘기시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부모님이나 교사분들께서는
이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룰 때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의 문화나 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사건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예, 그런 뭐 소통을 통해서 아이에게 발생했던 문제가 흔히 있는 다툼이 아니고 심각한 학교 폭력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아시게 된다면 현재는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 제도가 어느 정도는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해결을 하시려고 하다가는 아무래도 이게 자식 일이다 보니까 냉정을 유지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자식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좀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부모님이 직접 해결하시려다가 더 큰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요. 엄마만 믿어 이런 말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현명하게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알기 쉽고 명쾌한 법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류상현 사무장. 네, 다음 사연은 참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며 전 재산을 모은 이 어르신이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 집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는 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해. 집도 다 둘러보고 계약까지 다 했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야. 네 아빠, 이 건물이에요. 제가 여러 곳 둘러봤는데 위치도 그렇고 제일 괜찮더라고요. 아빠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일 그만하시고 월세만 받아도 앞으로 쭉 생활하는 데는 걱정 없을 거예요. 그래 그래. 우리 딸이 꼼꼼하게 알아봤다니 한번 둘러보자. 와, 정말 효녀시네요.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이미 씨 빨리 도착하셨네. 안녕하세요. 아빠, 여기 계속 알아봤던 부동산 사장님. 아 그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따님이 버는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아 예. 자, 어서 들어가 보시죠. 예. 예. 집도 깨끗하고 세입자분들도 다 좋으십니다. 근데 저거는 뭔가요? 아, 1층 보일러실입니다. 아무래도 베란다가 좁다 보니까 보일러실을 따로 만든 겁니다. 뭐 보일러가 밖에 나와 있어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이 없으시고. 여기가 주택가라서 조용한 데다. 지하철역하고 그래 멀지 않으니까 월세를 놔도 금방 나갑니다. 사장님, 다 둘러봐도 진짜 이만한 건물 안 나옵니다. 그러긴 하네요. 단골 멘트죠. 저런 말을 또 믿게 돼요. 네. 쭉 둘러보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둘러보고 싶네요. 강사님, 이쪽은 건물 매수하신다는 분.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처분 안 하려고 했는데 바깥 양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놨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세입자분 중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러블이 있거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두 분 요 계약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물이 샜어요? 한 2주도 더 됐어요. 아니 전주인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와보겠다 와보겠다 말만 하고 계속 와보지도 않고.
빨리 좀 고쳐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아니 전 주인이 하자가 없다던데 이건 전 주인분이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건물 매수한 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여기 주방에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걸 저한테 왜... 아니 이게 제가 계약도 하기 전에 생겼던 문제인데 이거는 전 주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이미 팔았고 그건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왜 제가 그걸 해줘야 하나요? 팔았다고 끝입니까? 세입자 말 들어보니 당신이 해준다 해놓고 왜 딴 말이에요? 이거 일부러 팔아 넘기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말이 심하네. 일부러라니요. 아무튼 저는 이미 권리를 넘겼고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 진짜 이 여자가 그래 어디 법대로 해봅시다.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이게 뭐고? 나보고 하자 보소 책임을 지라고? 이 영감탱이가 키하고 그래 나만 당할 수 없지? 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곳이 있어요.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증거 사진도 다 있습니다. 네네. 괘씸하다고 신고를 하셨네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고 그냥 자기가 조용히 해줬으면 됐지. 아빠 앞으로 구청에서 등기가 안 돼? 구청에서 뭐지? 강제 철거 및 이행 강제 명령? 불법 증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건물이 불법 증축됐다고. 어? 계약할 땐 그런 말 없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건물이 불법 증축 건물이라고 철거하고 이행 강제금을 내라는데 계약할 때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계약을 안 했지. 왜 말 안 했어요? 보일러실이 가건물인 거 같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보일러실뿐만 아니던데 뭐. 하자 보수 할 때 안 해준다 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 아니 일부러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빨리 팔아버리려고 그 여자하고 짠 거 아니야? 아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분명 같이 가서 확인하셨고 눈으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저도 불법 증축한 사실 몰랐습니다. 불법인 줄 알았으면 저도 안 팔았죠. 여기서 막 이러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이래야 어쩌냐? 아빠 이제 어떡해. 아 머리. 네, 딸이 이제 효도를 하려고 하다가 복잡한 문제가 생겨 버렸는데요. 노후를 위해 주택을 마련을 했는데 정말 그 집에 좀 비밀스러운 문제가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수상한 비밀이 한가득 숨어져 있었습니다. 매수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이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갑수 씨가 전 주인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네. 전 주인은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건물 주인 하셔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싸움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게 되고 네. 소송까지 가게 됐죠. 전은주 변호사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이와 같은 이제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하자보수, 네, 정확한 이제 법적 용어로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민법에 그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 계약 당시에 이제 목적물이 하자가 있고 또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제 사실이 있으면 이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매매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이제 객관적인 성질 성능을 이제 결여한 경우여야 하고 또 이 사건과 같이 노부부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이제 이런 경우 등 누수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제 언급을 하고 특히 뭐 따님도 이제 언급을 했겠죠.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적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결여가 이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주인이 그 집을 불법으로 증축되었다는 것을 신고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갑수 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갑수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구청에서 강제 철거와 그리고 이행 강제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매수 당시 1층만 이제 보일러 이제 가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2층까지 총 건축 면적 중에 20%가 불법 증축된 사실로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계약 시에 좀 미리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몰랐기 때문에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답답하죠. 이 사건과 같이 그 불법 증축된 이제 건물을 매도할 때는 보통 이제 매도인의 수법이 예. 본인들이 이제 그 사실을 모두 고지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법망을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증축물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가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선 건축법 제19조를 이제 검토해 봤을 때는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이제 변경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 명령 조치나 이행 강제금이 이제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신고 의무를 이제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제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건축주라면 3년 이하 이제 징역 혹은 이제 5억 이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예. 사무장님이 이제 질문을 이제 주신 부분에 이제 증축물의 합법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이 증축된 것이 이제 임시로 사용을 하는 이제 철거가 용이한 이제 가 건물이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적법한 이제 대상물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불법 증축물에 해당됩니다. 임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이게 만약에 무단으로 증축이 되었다는 걸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우선 이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매수인이 이 물건을 이제 매수하고 그 목적물의 하자가 이제 생긴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안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고 예. 만약 매수인이 이에 대한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면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됩니다. 자, 그러면요,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네, 하자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은 객관적 하자와 이제 주관적 하자로 이제 구분은 됩니다. 이제 객관적 하자는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이제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이제 성능이 이제 결여된 것이고. 주관적 하자는 이제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 특별히 이제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이제 성능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이제 결여가 이제 된 것을 이제 말하고 보통 하자는 매매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주인공 갑수 씨가 그 집을 살 당시에 그냥 전 주인과 1대1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인 중개인 한마디로 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고 체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공인중개인은 과연 진짜 그 누수가 있고 그리고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불법 증축이 된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인에게는 뭐 다른 뭐 처벌이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인 역시 이와 같은 불법 증축 사실을 이제 본인이 알고 이제 숨긴 뒤에 뭐 매수인을 이제 기망해서 물건을 거래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형법상 사기죄에 이제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개사법 이제 시행세 측에는 반드시 중개인은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이제 서류를 이제 교부하게 되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적법 위법 여부를 잘못 표시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참 매도인이죠. 전 주인이 괘씸하다고 느낀 게 불법으로 증축이 된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는 사기죄로 좀 어떻게 좀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죠. 사기죄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기망, 그리고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처분, 그 손해까지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재산상 거래에서 상호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예. 이런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든지 부자기든지 문서든 말은 상관없이 모든 행위가 되죠.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부작위한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점이 인정되면 그 거래로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고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죠. 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일정한 시점에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불법 적중할 사실을 숨기고 매도했기 때문에 기망행위, 기망의 초고의 착오한 의사표시,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의 손해들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형법 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도록 됩니다. 어쨌든 뭐 이 당사자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도 상처지만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겁니다. 강제 철거 명령 떨어졌지, 네. 이행 강제금 나왔지. 이렇게 되면 뭐 좀 배상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을까요? 네, 결국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도 결국 이제 각각의 청구 요건이 이제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관련 사건의 이제 그 판결문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모두 수용하고 매매 거래를 한 경우라면은 반드시 이제 그 매매 대금에 이와 같은 손해가 같이 책정이 이제 되어 있고 이제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사실 참 잘 모르면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주택을 매매할 때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매도인이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 시기나 건물의 면적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만 본다고 해서 해당 물건의 문제점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되도록 전문가나 부동산 경험이 많으신 분과 함께 직접 가셔가지고 매매 물건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거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도인에게 직접 확인을 한번 구하셔야 합니다. 네. 이 사건처럼 만연히 중개사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좀 낭패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촬영을 해두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나 집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한마디로 임차인, 빌린 사람이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 한마디로 빌려준 사람은 무단 증축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꼭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결국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일회성은 아니고 이제 불법 건축물이 이제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그 부과되는 이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예, 법까지 이제 개정되어서 예. 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행강제금을 내는 주체가 이제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주 혹은 이제 시공사 결국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책임은 없습니다. 이게 참 아무리 내가 스스로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불법 건축물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와 같은 불법 증축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 중개업자와 이제 매도인이 서로 짜고 이제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라면 깜짝까지 속을 수밖에 이제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반드시 집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는 정확한 구매를 하는 용도 등을 매도인, 중개인 모두한테 이제 고지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의 누수 등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앞서 언급한 대로 6개월 안에는
어떠한 조치를 이제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특히 증축된 건물의 경우라면 이 사건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도인뿐만 아니라 중개인에게도 이와 같이 증축된 부분이 이제 신고가 된 것인지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하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녹음을 해놓으시는 등 철저한 대비 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은 운전자 폭행부터요. 불법 증축물 관련 분쟁까지 해결할 수 있는 법 이야기들 만나봤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분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는 꼭 조심하셔라 하는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먼저 정강훈 변호사님.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오늘의 방송이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불이나 부조리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 보호막의 종류와 역할,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사투리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전현주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다뤘던 사건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재판은 이제 결국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승패가 이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억울한 이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평소에 이제 법률적 관련 행위 등을 하실 때는 이제 미리 증거 등을 이제 챙기시는 습관을 이제 가지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황준선 변호사님. 예, 제가 평소에 이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법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예. 뭐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 이론 같은 것보다는 실질적인 법 지식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훨씬 더 필요하고 절실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 만나본 사건들이 또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복잡한 분쟁에 연루된다 하시면 혼자 속으로 끙끙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분들을 꼭 찾으셔서 현명하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해결 방법까지 몽땅 알려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잊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한 법 이야기, 재미있는 법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